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로 외교 안보를 꼽았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도 죄송하다고 했는데 김 의원의 거듭된 해명과 사과에도 의혹은 여전합니다. 검찰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더견 씨 등 3인방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당정은 주가 조작으로 챙긴 부당 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시찰단이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간호법 반대 집회가 이어지자 간호사 단체도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의 극한 대립 속에 결국 환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모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확정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이 가로막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직접 주재하면서 작심하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전임 정부에 대해서는 반시장 정책 등으로 인해 전세 사기, 코인 사기 같은 피해가 늘어났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1주년에 우리 정부가 뭘 잘했다 이렇게 치적을 늘어놓지 않겠다고 했었죠. 대신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잘 못하고 있는지 야당의 화살을 돌린 겁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실정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싸잡아 비난한 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입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특히 전 정부 때 무너진 분야를 조목조목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고 증권 합수단 해체로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 사기는 서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약자 범죄라고 지적했는데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공조가 돈독해졌다며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외교안보 분야를 꼽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한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이른바 전임 정부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이뤄냈을까요? 아쉽지만 과반의 의회 권력을 지닌 야당과 대치하면서 당초 공언했던 국정과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대통령 공약이었던 후보 공약이었죠. 여성가족부 폐지도 못했네요. 윤석열 정부 1년 여야의 평가도 예상대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건 103건, 통과율 35%에 그쳤습니다. 날았던 씀씀이를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나 지역균형 발전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운영의 첫발인 정부 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습니다. 아직도 정부 조직법이 정비가 되지를 않아서 새 정부에 가야 될 방향에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가부가 폐지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이 강화, 확대돼야 될 시기여서. 야당은 양국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정부 입장과 충돌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제의 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국회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년에 대한 여야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난 1년의 기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과 불안, 산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미동맹 강화, 3대 개혁 추진, 탈원전 폐기 등 다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 등 스스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고 이게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깎아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과의 대화 단절로 정치가 사라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원주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지난해 5월 윤석열호는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로 과감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고 출근길 문답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취임 한 달 지지율은 50%를 웃돌며 순항하는 듯 했지만 첫 해외 순방에 민간인 동승 논란이 빚어지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 원칙과 소신에 반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지지를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 찬스 정호영, 아들 학폭 정순신 임명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고 국민의힘 당무 개입 논란에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무 등 정책 혼선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특유의 뚝심이 발휘될 때는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반등한 건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37%를 기록했던 때입니다. 모두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내세웠던 시기와 겹칩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과 한미동맹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의 성과도 좌고우면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비롯됐다는 평가입니다. 시민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강단 있게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고 결국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대통령이 국정화된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가능한 타협점을 찾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고 의무인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극심해진 정치적 입장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화와 설득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정을 복원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억울함에 소명에만 집중했다며 자세를 낮췄는데 차라리 그동안 해명을 안 했던 게 더 나았을까요? 김 의원의 해명에 근거해 그의 가상화폐 계좌 주소도 찾아냈는데 이에 따르면 금액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태림 기자의 보도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결백함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요. 제 돈으로 이제 내 돈 내투한 겁니다. 정치 수사라며 검증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검찰에 다 던져줘 버리겠다고도 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자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억울한 마음만 소명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어갔습니다.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이나 상속, 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도 예금의 돈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에 대한 의혹에는 당 지도부를 만나 수익을 통한 원금 회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서는 팩트를 바탕으로 설명했고 납득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에 대한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간간히 김남국 의원이 내놓은 해명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들로 오히려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말 바꾸기 논란까지 일고 있죠. 어떤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강영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말 기준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예금이 한 해 사이 10억 원가량 증가했는데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라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9억 8,500여만 원을 판 뒤 가상화폐 투자 초기 자금으로 썼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예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해당 의문에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가상화폐 투자 뒤 수익이 발생해 투자 원금을 예금으로 돌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상화폐를 매도해 현금화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초 논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 2월 잘 알려지지 않은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80만 개 정도 보유했고 그게 60억 원에 달한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이 가상 자산에 10억 원을 투자할 배짱, 확실한 정보 없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정보가 있어도 쉽지 않은 베팅이죠. 더욱이 김 의원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투자한 코인이 논란이 된 위믹스였는지도 불투명합니다. 김 의원은 2021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로 대금 10억 원을 이체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위믹스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계좌는 업비트와 연결된 K뱅크,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통해 거래했다면 그 계좌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선을 전후해 440만 원만 현금화했다고 밝혔지만 8억 원가량을 전세자금 마련에 이용했다고 추가로 밝히면서 말 바꾸기 논란도 일었는데요. 김 의원의 불충분한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상 거래가 있으니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계좌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죠. SNS에는 김 의원의 당시 코인 자산이 60억 원이 아닌 100억 원 상당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일단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통보받은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이상거래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와 무관하다면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FIU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해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영장이 막히면서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의 출처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의 입장문에 따라 지난해 1월 20일 생성된 가상화폐 지갑을 탐색기로 찾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시세로 계산해보면 약 100억 상당의 코인이 들어있다고 결론낸 겁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김 의원의 해명보다도 더 많은 돈이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거래 흔적이 남는 블록체인 특성상 지갑을 통해 김 의원의 코인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들으신 대로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커지고만 있죠. 같은 당 내에서조차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서민의 탈을 쓴 위선 정치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김남국 의원의 해명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청래 송갑석 최고위원은 국민정서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전문가 출신 이용우 의원은 김 의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그 내용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로 탐지했다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가 있고 법적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거는 정치인으로서 공감 능력이 오는 14일 열리는 쇄신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 관련 논란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 김 의원과 같은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를 중심으로 김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난해서 라면만 먹는다던 청년 정치인의 민낯이라며 서민의 탈을 쓴 위선 정치인이라고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그 위선에 국민들이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스무고개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프레드입니다. 불분명한 자금 출처와 내부자 거래 가능성, 입법 과정의 이해 충돌 등을 거론하며 핵심을 비껴가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 이들은 내년 총선에 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자진 사퇴를 권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당원권 정지 기한을 줄여줘서 선거에 나올 수 있게 한다 이거죠. 당내에선 뒷거래 징계는 없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어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보류된 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이를 두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많은 분들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는데 당 지도부의 압박 역시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사자는 징계 수위를 낮추고 새 최고위원을 뽑아 지도부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김기현 대표는 두 사람의 거취와 관계없이 지도부는 건재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부 잠시 결혼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백이라 어떻게 그게 공백이죠? 그러면 그 최고위원 그럼 부분 다른 지도부는 다 그럼 투명인간일까요? 현재 두 최고위원은 일단 자진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 없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자진 사퇴 타이밍은 지났지만 사퇴 자체가 징계의 효과인 만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좌고우면에 뒷거래 징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돈 봉투 양성화. 돈 봉투 의혹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저걸 양성화예요? 이 여당 공부 모임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야당 원로가 오늘 강연자로 나섰었거든요. 네. 오늘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 모임 국민 공감에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강연 중에 이런 농담을 던졌습니다. 뭐 민주당도 저는 뭐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저게 골머리를 앓는데 사실은 들켜서 그렇지 저 전당대회 때 좀 쓰셨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안 쓰고 에이 이제 선수끼리 아니 지금 안 들켜서 다행인데 제 얘기는 저것도 조금 저는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와, 정치 원로인 만큼 상당히 신빙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정계 원로인 만큼 대통령이나 정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질의응답 시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유 전 총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아마 형사 피의죄라도 만났어야죠. 이재명은 또 졌으면은 그때 뭐 대표 나가는 건
그렇게 안 나가길 바랬는데 저희가 저렇게 저렇게 선택을 하대요.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야당 대표에게도 그렇고 양쪽 다 쓴소리를 던진 겁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속이고리즘? 저런 단어가 있었습니까?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아마 그 얘기는 알죠.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보통 문제 해결 절차나 프로그램의 작동 계획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뉴스가 검색되는 것도 자체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네이버 알고리즘을 비판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이버 포털을 뉴스를 치면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은 이 8페이지 쪽에서 아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기사가 도배일색입니다. 이건 알고리즘 아니고 속이고리즘입니다. 당 사무총장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다. 관련 뉴스라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그날의 이런 일정이 뉴스의 이 관련 뉴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당 회의에선 네이버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삭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보니까 아주 격앙된 반응입니다. 네이버에서 혹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이버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네이버 홈페이지에는요, 기사의 최신성, 출시성, 독창성 고려해서 기계적 알고리즘에 따라 이용자에게 기사를 추천해준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한 만큼 네이버 뉴스의 알고리즘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 등 의혹의 핵심 3인방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시세 조정과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인데 영장을 발부하다 체포했다는 건 그만큼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말이기도 하죠. 1,300억 원대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 66명도 라 대표 일당을 검찰에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자신은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골라 투자했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해온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 너무너무 좋은 회사인데 너무너무 바닥을 찍고 있었던 거를 제가 인위적으로 호가를 부양하거나 주가를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SG증권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라 대표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라 대표가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 개인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라 대표에 이어 핵심 인물인 측근 변모 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 씨도 체포했습니다. 1,300억 원대 손실을 봤다는 피해 투자자 66명은 라 대표 일당 6명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라는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 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2배를 토해내고 주가 조작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한다. 이 SG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주가를 조작해서 얼마의 이익을 얻든 말든 명확한 과징금 기준도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냥 형사처벌만 받으면 됐죠. 자세한 내용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SG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허점을 노출한 시장 감시 시스템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 조정 등의 수법도 탐지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고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조작 적발 시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주가 조작 적발 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해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20억에서 40억으로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가 주가 조작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금년 5월에 이 합수단을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직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정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야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라더견 대표의 체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주가 조작 사건, 이시열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과 금융당국이 라더견 대표를 긴급 체포가 아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체포영장으로 라 대표를 체포한 건 구속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풀이됩니다. 네, 긴급 체포든 체포영장이든 48시간 후에 피의자를 풀어주든 구속영장을 쳐야 하는데 아무래도 긴급 체포보다는 체포영장의 경우 법원의 1차 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 더 유리하다는 거죠. 통상 소환 통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순이 영장인데 바로 체포영장으로 갔다 이겁니다. 네, 검찰은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라 대표를 이미 소환했을 경우에 출석하지 않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재판부도 라 대표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거고요. 다만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고소득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 변 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 씨까지 추가 체포되면서 일당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 폭락과 관련해서 연루된 인물들이 미리 그러니까 폭락할 것을 예상했다, 알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앞서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시세 차익을 본 사람이 2명 있죠. 네네. 바로 김잉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인데요. 네. 일각에선 이 사람들이 주가 폭락 전 미리 정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인들한테는 이제 투자한 거를 빼라고 얘기했을 수 있고요. 그중에 뺀 사람들도 있고 안 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금액이 큰 뭐 회장님들한테도 미리 전달을 했을 거고 거기서 연결돼서 뭐 다우데이터나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었는지 추측은 특히 라 대표와 동업자였던 김모 씨라는 인물이 라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정보를 폭로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김익래 그리고 김영민 두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라 대표에게 돈을 맡겼던 핵심 투자자 50여 명이 검찰과 금융위원회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잉래 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회장을 배 기관사에 비유하며 선주보다는 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김잉래 회장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와 함께 600억 원이 넘는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김영민 회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이런 점도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SG 사태의 끝이 어디인가 우린 정말 상상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등 정재계 인사들이 여기 연루됐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언론계 인사도 포함이 됐다는 말이 있었어요. 네, 바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의 김문순 이사장입니다. 네. 김 이사장은 이번 주가 조작단이 운영했던 서울 강남의 골프업체를 통해 억대 수수료를 냈고 법인카드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이사장은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혜성학원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이사장과 대학 동창이라며 주식으로 큰 수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라 대표 역시 이 혜성학원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 이들 간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들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텔을 통째로 빌려 지하실 벽을 뚫고 송유관 근처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고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행에 들통나지 않게 호미와 곡괭이로 깊이 9m 정도, 그러니까 길게 간 겁니다. 9m 정도의 땅굴을 팠지만 송유관까지 30cm를 남겨두고 적발돼 기름은 한 방울도 훔치지 못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 지하실 벽면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으로 긴 땅굴이 파여 있습니다. 올해 초 국도 근처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송효관까지 땅굴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길이 9m 정도의 땅굴을 파는데 꼬박 한 달 반이나 걸렸습니다. 전동 굴착기로 파면 소음과 진동으로 범행이 들통날까 봐 호미와 곡괭이로만 작업했습니다. 공사니까 저는 수도 그쪽에 하는 줄 알고 여기 와서 보고 요 건물도 한번 보고 이상한 사람들. 총책 50대 유모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금책과 기술자, 작업자 등 7명을 끌어들여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이 중에 기술자는 전직 대한송효관 공사 직원인데 동종정가로 형을 살고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할에 따라 많게는 리터당 500원의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송효관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뚫기 직전에 붙잡혔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땅굴을 판 지점은 하루 평균 6만 6천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국도 밑이어서 하마터면 도로가 붕괴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앞서 이 절도단은 주유소를 빌려 똑같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주유소를 임차해서 범행을 시도하였는데 그 송유관까지 한 5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굴착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물이 많이 나오니까 실패를 하고 경찰은 총책 유 씨 등 4명을 송효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한 도박 조직의 조직원 차량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범한 주차장에 서 있던 차 트렁크에서 5만 원권 다발로 3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조직이 지난 10년간 회원들에게 받은 판돈만 2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이 차 트렁크를 열자 같은 모양의 천 가방 여러 개가 나옵니다. 가방마다 5만 원권 묶음이 가득합니다. 이 차에서만 무려 30억 원이 나왔습니다. 한 인터넷 도박 조직이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숨겨둔 돈인데 총책 30대 남성이 사무실처럼 사용한 오피스텔에서도 현금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인출 계좌를 지급 정지해 잔액 78억 원을 몰수 보존했습니다. 총책은 버젓이 구인 광고를 내 월 450만 원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조직원 수십 명을 모집하고 운영팀과 재무팀, 영업팀 등 마치 대기업처럼 도박 조직을 꾸렸습니다. 이 조직이 개설한 도박 사이트는 23개. 2014년부터 필리핀에 위장된 본사를 두고 운영을 시작해 그동안 회원들이 도박하려고 입금한 돈이 2조 880억 원에 달합니다. 인출한 거를 저희들이 그전에 인출했던 거를 쭉 남아있는 통장, 서른 통장 확인해 보니까 1,570억이 나왔어요. 경찰은 조직원 69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필리핀 등지에서 도주 중인 조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일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가 참 허무합니다. 건설사가 지하 주차장 지붕을 받치는 철근을 30여 곳에서 빼먹고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공사 중에 무너진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1, 2층이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붕괴된 천장 시멘트 잔해와 철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밤늦게 사고가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원인을 두고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시공사인 GS건설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시공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지하 주차장 지붕을 받치는 철근이 설계와 달리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하 주차장 지붕에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 보강근이라고 불리는 철근이 전체 700여 곳 가운데 30여 곳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주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83개 아파트 현장 모두를 정밀 안전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안전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입주 예정자로서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고요. 현재 상황 파악과 이제 원인 규명,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후속 조치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할.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 원인을 더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이는 총기 난사범에 의해 미국 텍사스주 쇼핑몰에서 숨진 8명 중 3명이 한인 교포 일가족이었다고 전해드렸죠. 이들은 아이의 생일 옷을 바꾸기 위해 그곳에 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총기 난사가 지난해보다 8배 증가해 최악의 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30대 조씨 부부와 6살, 3살 아기. 며칠 전 큰아이 생일에 선물 받은 옷을 바꾸기 위해 텍사스주 쇼핑몰을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6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나와 치료 중이며 가족을 잃은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총격 당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The child came out from under what I believe was the mother. It might have been a relative. I don't know how the relation is, but was started to wander around asking for help, saying "Mom, Mom, Mama, Mama." 안타까운 사연에 장례비 등 도움을 주기 위한 모금 페이지도 개설됐습니다. 텍사스주 총기 난사 희생자들의 신원과 당시 상황이 공개되면서 공공기관들은 추모를 위한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명 이상이 사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200건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의회의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압박하며 공화당의 비협조를 규탄했습니다. We are talking about the number one killer of kids in America, and Republicans in Congress are saying there is nothing that we can do about it. 특히 믿을 만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기 사건 사고로 1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뚜렷한 총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의견 대립도 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가 40년간 가장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피눈물 그새 잊었나? 뭐 때문에 흘린 피눈물 말하는 거죠?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워낙 심한 건 아시죠? 그 얘기였군요. 네, 그중에서도 인천, 특히 미추홀구 피해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미추홀구 구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 간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말들이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오늘 결국 배상록 구의회 회장 등 10여 명이 해외 출장 출발했고요. 결국 갔군요. 네, 그런데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미추홀구에서 또 다른 제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구청 운동장에서 대대적인 구민 행사가 열렸다는 거죠. 네. 다 잊어버리고 우리 미추홀구 미래로 향해서 나갈 겁니다. 동장님들은 업무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소맥 말아먹고 바로 곁에는 전세 사기 때문에 그 피해 입은 분들이 쭉 다 있거든요. 뭐 심하게 말하면 약간 초상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보자 말 종합하면 건너편은 전세 사기 피해 심하게 입어서 심각한 상황인데 구의원이랑 구청 직원들은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었다. 이게 화가 난다. 네. 한마디로 그 말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 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참석했고요. 구관계자와 함께 노래를 완창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국회의원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네. 자, 이들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구청 측은 이 매년 기념해 왔던 구민의 날이었고 전날 행사 또한 충분한 애도 속에서 진행됐다. 이런 입장이죠. 기념식 중간중간에도 계속 애도를 표하기도 했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미리 저희는 작년에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해왔던 거고. 행사를 꼭 열어야 했다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행사 성격을 바꾸거나 적어도 초상집 같이 된 동네 근처는 피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 능력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요즘 기업이 검찰 덕볼 일이 뭐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키워드가? 일단 사진부터 보시죠. 네. 인물 사진입니다. 네. 문물 변호사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구본선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그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 모두 법조계에서 명망 있는 분들이고요. 더 중요한 건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일자리 하나 더 얻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어디서? 대기업 사회이사로 취직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검찰이 좋아한다. 근데 뭐 전직 검사분들 물론 유명하지만 몇 분 저렇게 사회이사 됐다고 그렇게까지 연결 지을 일인가요? 통계를 보면 전체 통계를 봐도 연관성이 보이거든요. 최근 국내 30대 그룹에서 147명 사회이사가 새로 선임됐습니다. 네. 관료 출신이 50명, 전체 3분의 1에 달했고요. 또 이 중에서도 넷 중 하나가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12명이나 됐습니다. 수치로 보니까 기업은 검찰을 좋아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검찰 출신 좋아하죠? 자, 사회이사가 무엇이냐 한번 보죠. 대주주, 경영진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사회에 참가하는 외부 인사입니다. 불법, 편법을 많이 잡아본 검찰 출신이 사회이사 역할에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뭐 그것도 그럴 법하네요. 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무래도 시대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검찰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에 많이 포진했잖아요. 공직을 넘어 사기업에도 검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권력이 어디에 많은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 방패막이로 사용할 거면 힘 있는 정관 출신들을 더 선호하게 된 거죠. 뭐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검찰 출신이 약진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한미일이 북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군 체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9년 전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기본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정보를 보낸다는 걸까요? 그리고 중간에 꼭 미국이 낄 필요가 있는 걸까요? 황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3국 정상.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체계는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T4를 준용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T4 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집한 북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우리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이를 전달하게 됩니다. 거꾸로 일본이 수집한 정보도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가 받게 됩니다. 동맹이 아닌 한일은 서로의 레이더 시스템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매개로 삼는 것인데 이런 방식의 새로운 체계는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회담에서 최종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실시간 공유를 하기 위해서 T4, 그러니까 그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그걸 포함한 기존의 그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일각에선 미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한국을 편입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장비들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다 못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경고의 메시지를 냈는데 그 이후 북한이 오히려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들켰겠다, 이젠 대놓고 쓰겠다 이걸까요?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여러 곳에서 우리 공장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20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개성공단 21곳의 건물과 공터에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된 겁니다. 버스 차고지를 비교하면 2년 전에 비해 차량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 상당수가 운행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건물 옆에는 쓰레기 더미로 추정되는 하얀색 물체가 놓인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 뒤로 북한 개성의 전경이 보입니다. 고요한 분위기지만 안개 너머 개성공단은 2016년 폐쇄 이후 가장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무단 가동 공장은 10여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무단 사용을 재산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락 채널 정상화와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물밑 접촉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의 남북 정기 연락선 무응답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대화 재개의 실마리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금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죠. 의료단체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촉구하며 부분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간호사 단체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해달라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내일 예정되는 의료연대 부분 파업에는 전국 2만여 곳의 치과 의사까지도 참여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 단식을 위한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지도부 6명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조만간 면허증 반납 등 단체 행동 방법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입니다. 현직 간호대 학생과 교수들도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불가피한 요소이고 이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복지의 확대를 반대한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는 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는 모레 두 번째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1차 때보다는 참여 인원이 늘어난 데다 전국 2만여 곳 이상의 치과 의사들도 휴진에 동참합니다. 간호법이 공포되든 거부권이 행사되든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정치권이 오는 16일 예정된 국무회의 전까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은 우리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걸 큰 성과로 꼽았었죠. 실제로 곧 우리 측에서 시찰단을 보낼 거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설명을 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시찰이 아닌 단순 견학 아닌가요?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은 이달 말 애초 알려진 일정보다 더 늘어난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를 면담하고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등을 시찰하는 일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주무장관이 이번 시찰에서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시찰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したがって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ＡＬＰＳ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사실상 시찰단의 직접 검증은 어렵고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시찰이 진행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시찰단의 성실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こ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そしてこれまで行われてきている局長級の説明会との機会を通じて、引き続き高い透明性を持っ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誠実な説明を行う。
외교부는 반박했습니다. 오염수 처분 시설, 관련 시설과 설비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시찰하고 확인하면서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시찰단의 활동 범위 등을 조율할 국장급 협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국내에서도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5일 단축,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낮추지 않고 바로 권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격리를 할지 말지 개인이 알아서 정하라는 겁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덴마크를 포함해 주요국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앴습니다. 5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 일본이고 7일 격리 의무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뿐입니다. 정부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7일 격리 의무를 격리 권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 3월 말 발표한 3단계 위기단계 조정 방안 가운데 1, 2단계를 합쳐 시행하자고 민간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격리 의무는 해제하지만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또 고위험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관리자들께서는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좀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격리 의무 해제를 포함해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침을 최종 결정하는 곳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중대본 회의는 국무총리 귀국일인 11일로 예정했고 격리 의무 해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에 요즘 대학가에선 아침 식사를 단돈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이 인기죠. 정부도 지원 대학을 3배로 늘려 대학생 234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건 처음 누가 기획을 했고 또 지금은 누가 이끌고 있을까요? 뉴스피플에서 안병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구내 식당에 생긴 긴 줄. 조식을 먹기 위해 표를 끊는 줄인데 사골 된장국과 쌀밥, 3가지 반찬이 단돈 1,000원입니다. 대학생이 1,000원을 내면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 대학교가 나눠서 내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145개 대학교에서 234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지난 2017년 농식품부가 쌀 소비 정책과 연계해 확산시켰습니다. 당시 쌀 소비 촉진책을 고심하던 조은지 서기관은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정책 사업화하면 좀 더 많은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학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가장 어려웠던 건 역시 대학의 비용 부담이었습니다. 조 서기관은 쌀 기부 캠페인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학교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좋은 쌀, 고품질 쌀을 또 뭐 동문회라든지 졸업생들이 이제 기부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담당하는 권준엽 사무관은 대학 시절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이용할 정도로 1,000원의 아침밥 단골 학생이었습니다. 혜택을 보던 학생이 이제는 정책 담당자가 된 만큼 사업 내실화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일단은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 단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이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면서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말 종료되는 지원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500만 대군을 물리친 명장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의 이순신이라 할 만한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올림피아 경기장에 그가 등장하자 모든 관객들이 경기가 아닌 테미스토클레스만 종일 바라봤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죠. 하지만 금전욕이 많았던 그는 정치 입문 전 3달란톤에 불과하던 재산이 100달란톤으로 크게 불어난 게 알려지며 구설에 오릅니다. 결국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 의무는 현대에 와선 더 엄격해졌습니다. 1981년 제정된 우리 공직자윤리법만 봐도 총 6장 30조에 걸쳐 빼곡하게 이런저런 제한과 처벌 규정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큰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화폐는 재산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들춰낼 근거가 없고 투명성 여부를 검증할 도리도 없거든요. 물론 가상화폐를 자진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박범수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은 배우자 보유 현금 300만 원이 1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가상화폐 가격 변동을 사유로 적었고, 이승현 부산시 의회 의원은 가상화폐 4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가 1억 3,800만 원 손해를 봤다며 공개했습니다. 다 손해를 본 경우네요. 미국에선 공직자가 $1,000 이상 가상 자산을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200, 그러니까 우리 돈 25만 원 이상 벌면 가상 자산 종류와 거래소, 금액까지 모두 다 보고를 해야 하고 관련 업무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대 국회였던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차례나 발의됐지만 자기들 문제여서일까요? 부지 하세월입니다. 이미 5년 전 대법원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판단을 했으니 가상자산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라는 핑계도 댈 수가 없겠죠. 심지어 그러면서도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한 법은 일찌감치 통과시켜 지난해 7월까지 2,600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혈세를 거두는 데는 부지런하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건 미적거리는 국회와 공직사회의 익숙한 광경, 역시 가상화폐에서도 예외가 아니네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가상화폐는 돈 아닌가? 였습니다. 따뜻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강릉이 30.2도로 가장 더웠고요. 포항도 26.6도, 대구도 27.2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동해안의 더위는 약간 누그러들겠습니다. 그래도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 올라서 전국적으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26도, 경기 고양시는 27도로 낮 동안은 조금 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먼지가 밀려나면서 대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맑겠지만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12도, 창원 13도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